오늘은 이제 제목이 세계 국가 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에게 가장 큰 근심이 있다. 이게 큰 근심이라는 게 이게 그냥 근심이 아니에요. 최상급을 쓰고 있어요. 문법적으로. 가장 큰, 이보다 더 큰 근심이 없는 거죠. 그게 가장 큰 근심이 뭐죠? 그죠? 자기 민족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네? 유대인들이 예수님 거부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그들에게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저주를 받는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으면 난 그렇게 하겠다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적인 것이 아니다. 국가적인 것이 아니다. 그죠? 이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이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넷이라 분려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 말씀. 오직 약속의 자녀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혈통적인 것이 아니다. 또 유대 민족이란 민족적인 것이 아니다. 또 유대 나라는 국가적인 이스라엘 국가가 국가의 개념이 아니다. 이거는 세계,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게 여러분 2000년 전에 나온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화의 원조는 기독교예요. 세계 시민주의라는 말씀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기독교에는 그 정신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 정신.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즘 보면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그 글로벌리즘과 그죠? 국가주의 또는 민족주의 그리고 개인주의가 서로 뒤섞여서 충돌하고 그 안에서 갈등이 유발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기서 민족주의 또는 국가주의라는 것은 공동체주의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혼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중요한 문제죠. 네, 중요한 문제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시간, 그 상황 속에서 나는 그 상황에 충실하면 된다. 직장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또 국가에 대한 의무를 내가 수행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비군 훈련 갔을 때는 뭐 내가 애국주의자가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상황에 따라서 또 나 혼자 있을 때는 나 혼자 개인으로서의 나의 어떤 삶. 근데 그런 삶이 여러분 사실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혼란을 가중시켜요. 나는 뭐지? 어떤 가치가 우선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계주의, 글로벌리즘 그리고 어떤 애국심이라고 대표해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민족주의라든지 또는 어떤 이 공동체에 대한 향토의 뭐 이런 부분 또 아니면 아니다 다 중요하지 않다 나는 나 자신이 더 중요하다 라는 어떤 이러한 그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세계관을 놓고 우리의 좌표를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글로벌리즘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임마누엘 칸트죠. 임마누엘 칸트는요, 세계 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했어요. 이 전 세계를 단일 국가로 세워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좀 다른 입장이지만 존 롤스는 이제 세계 국가가 전체주의적인 어떤 성향이 좀 강한 측면이라면 존 롤스가 말하고 있는 글로벌리즘은 세계 시민국가라고 할까요? 시민사회가 강조된 세계국가, 세계화를 존 롤스는 얘기를 했고요. 이제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니체 같은 경우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내셔널리즘의 시초라고도 할 수 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그 어떤 향토와 애국심을 중요시했고, 반면에 이제 거기에 또 한 축이 누가 있냐면은 이제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 니체와 우리가 잘 아는 알베르 까뮤가 있습니다. 개인이 중요하다. 이 까뮤는 한때 이제 아나키스트라는 얘기를 들었죠. 실제로 그 사람은 아나키스트였어요. 국가를 부정했죠. 거대 권력을 거부했죠. 또 여기 또 마하트마 간디가 또 껴있어요. 또 간디는 이 모든 것이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간디는. 자, 이렇게 큰 어떤 틀이 구조 속에서 이제 오늘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 가운데서 알렉산더 대왕이 있죠. 그 사람이 대제국을 세웠잖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근데 제가 볼 때는 동의가 잘 안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징기스칸이 더 넓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대제국을 이렇게 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알렉산더가 세우는 것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는 어떤 입장이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렉산더 양은 별로 알렉산더 양이 그렇게 대제국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네,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칸트의 입장에서 보면은 반가웠겠죠. 그죠? 칸트는 뭐죠? 철인. 그죠? 철인.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플라톤도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 입장에서.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어떤 철인의 모형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칸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역 단위보다 개개의 민족이나 지역 단위보다는 제국 전체라는 넓은 시야에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 세계관. 그러니까 아마 칸트가 지금 살았다면 다민족 국가인, 가장 대표적인 다민족 국가인 미국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미국은 합중국이잖아요. 사실은 52개 주 하나하나가 독립되어 있는 헌법을 갖고 있고 사법체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 합중국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 나라가 합쳐져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미국의 확대판을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칸트는. 네, 칸트는. 근데 이것도 뭐냐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달라요. 물론 중국도 무슨 이렇게 말하자면은 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미국의 주와 그죠? 중국의 주는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주는 뭐예요? 그 주 하나하나가 사실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의 나라로 보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정치 체제를 보면.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세계 국가주의자들이 그들의 이상을 실현한 하나의 모델일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이라는 시스템이.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합중국이라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정치 체제를 보면. 그러니까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그 세계 국가주의자들의. 근데 그걸 확대시키자라는 거죠. 과거에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헬라 제국하고 로마 제국이 왜 멸망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소국 체제였잖아요. 소국 체제.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가 위에 있고 군주가 되고 각 나라가 신하가 되는 이런 체제였단 말이에요. 이런 체제를 인류 사회에서 오랫동안 실험을 해봤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소국, 중화사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서 오히려 평화가 더 오래 지속되지 않고, 그죠? 네. 이 군주가 힘이 있을 때는 주도하는 로마 제국 자체가 힘이 있거나, 그렇다고 마케도니아가 힘이 있거나, 그럴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이 중앙의 힘이 약화될 때는 언제든지 이것이 추추전국 시대가 그 예 아닙니까, 중국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실험 속에서 그 시행착오 속에서 이제 만들어진 정치 체제가 사실은 지금 아메리카 합중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과연 미국이 과연 그런 그 세계화, 그래서 미국이 항상 세계화를 굉장히 강조하고 개방을 강조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과연 그들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마치 과거에 그 아테네가 자신의 정치 체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도시국가들을 막 정복해버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걸 막 강요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또 다른 형태의 전체주의가 아니냐,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말이 통하지 않는 바르바로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 이제 이게 그 아리스토텔레스도 쓴 말인데, 그러니까 도시국가를 세우고 자유제와 민주를 이뤘던 그리스인이 보기에 다른 문화권, 이민족은 바로이라고 불렀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페르시아 같은 국가라든지. 그러니까 전체주의에 대해서 또는 민주주의적이지 않고 자유를 누리지 않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치 체제에 그 부합하지 않는 그런 나라들을 굉장히 경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건이 되면 거길 막 쳐부시고 자신들의 정치 체제를 막 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의 그 도시국가의 민주주의는 소수의 시민들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 시민들의 자유와 시민들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많은 노예들이 있어야 되고, 또 노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전쟁을 일으켜야 하고, 또 그 전쟁의 합법성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퍼뜨리기 위한 것이다. 저 바로바로이들을 우리가 계몽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 나라의 시민들을 또 노예로 삼아버리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죠. 그 허상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면서 그런 어떤 가치와 논리, 법이 과연 공유될 수 있겠느냐? 그건 공유될 수 없다. 어떤 개별적 각 집단, 각 지역의 또 각 공동체의 각 사회의 가치관과 논리와 법을 공유할 수는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슨 얘기를 하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인간이 모두 평등하다고 볼 수 있겠는가라고 오히려 반문을 해요. 그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던 그 시대의 한계죠. 그러나 칸트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칸트는 인류 전체에 공통된 도덕법칙이 있다. 그 도덕법칙이 세계 국가를 세울 수 있는, 세계를 통일하는, 세계를 한 덩어리로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한 도덕법칙, 공통된 도덕법칙. 이것을 정언명령이라고 했어요. 정언명. 철학적 어려운 말이죠. 근데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다 들어보셨죠? 이게 정언명령. 정언명령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측은지심. 우물가에 아이가 빠지려고 하는데 그걸 그냥 보는 사람이 있겠느냐.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그 아이를 구해낸다 이거예요. 도와준다 이거예요. 이건 공통된 도덕법칙이다. 이것이 세계국가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물에 빠진 아이가 무슨 어떤 민족이든 남녀 성별이 있건 간에 부자건 가난한 아이든 구분 없이 물에 빠진 아이는 사람이라면 구하려고 하지 않겠냐. 이런 정언 명령이 있다. 이런 도덕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것이 세계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세계 국가를 실현할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롤스,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롤스 얘기했지만, 롤스는 이러한 입장들이 다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극단적이다. 롤스는 무슨 얘기냐면, 그렇지 않다. 그것도 주관적이지 않아요? 칸트의 이야기도 주관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내 안에 있는 어떤 양심의 소리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공통된 도덕법칙, 이건 너무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관에는 뭐예요? 여러분, 선택의 문제가 개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롤스가 얘기한 게 이런 거예요. 아이가,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아니라 두세 아이가 빠져요. 그럼 누구부터 구할 것이냐? 그쵸? 나하고 같은 민족의 아이를 아무래도 팔을 안으로 굽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계의 문제가 우물에 빠지려고 한 아이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물에 빠지는 아이들이, 그 우물도 많고, 그 우물에 빠지는 순간에 있는 그 위기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한 상황에서는 주관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내가 누구를 먼저 구할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나와 가까이 있고 나와 연관되어 있는 아이를 먼저 구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칸트가 말한 도덕법칙에 의해서 출발된 세계 국가는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서도 부조리와 불합리와 많은 문제가 양상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합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 인종차별, 그렇죠? 네? 또 미국의 여러분 소득격차가 얼마나 심한 줄 아십니까? 또 문맹률이라든지 그런 차별과 부조리와 모순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롤스가. 왜? 미국에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 경험하고 있으니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롤스는 뭐라고 얘기하냐? 롤스도 그 세계 국가를 지향을 했는데 그 사람이 지향한 국가는 칸트와 좀 다르다 그러죠. 그건 시민 국가, 세계 시민 국가. 그래서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 사회의 일반적인 동의. 인간 사회는 어떤 일반적인 동의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 동의가, 사회적 동의가 시민사회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 세계 시민국가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의 동의가 세계 시민국가를 만드는데 이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하나를 만듦으로써 인류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출발점이 돼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리 있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라는 거죠. 이제 회사가 있는데 회사의 임원이 사적인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특정한 사람만 계속 승진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구성원들이 동의가 되겠어요? 동의가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에게는 이런 개인적인 속성이 있는데, 그런 그 주관성과 그래도 주관적 선택, 그런 그 이해관계에 의한 선택, 이런 개인적인 속성을 뛰어넘어서 행동해야 한다는 원리, 어떤 객관성이든지 보편성이든지, 이것은 결국 사회적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국가 간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인류 사회에서 지금 직면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죠, 여러분?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의 중요성을 저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난민 문제가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지금 인류 사회 전체의 몇 프로가 난민인 줄 아십니까? 난민. 전체 인류의 몇 프로가 난민인 줄 아세요? 10%가 넘어요. 여러분, 이거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1명이 난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계 인구가 100명이라면, 뭐 그런 책도 있죠. 그 중에 10명이 난민이에요. 여러분, 세계 시민국가가 되려면 이 난민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언제까지 이 난민을 외면할 겁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 난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도 난민이었어요. 그거 아세요? 일제강점기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제강점당한 이 나라를 떠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 상해 임시정부, 중국이 우리를 받아줬잖아요. 난민으로 우리를 받아줬다고요. 그래놓고서 이제 와가지고 좀 살만하니까 난민들 쌩까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은 전 정치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인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애국주의, 보수주의. 여러분, 보수도요, 제대로 된 보수가 되려면 적어도 칸트 정도 수준까지는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얘기하고 있는 보수주의는 싸구려 애국주의, 민족주의, 말도 안 되는. 선진국들이 지금 난민들이 왜 발생했습니까? 선진국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선진국들 이해관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난민을 발생을 시킨 책임이 그들에게 있어요. 근데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롤스가 지적한 거예요. 롤스가. 그러니까 시민사회에 개개인의 그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동의가 되지 않는 세계국가는 오히려 더 큰 비극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전 동의됩니다. 그러니까 세계국가를 이루더라도, 그러니까 칸트는 뭐냐면, 칸트가 살았던 시대에는 세상의 모든 이런 부조리와 어떤 불평등과 그러한 그 불행과 비극은 효율적이지가 못하다. 이걸 하나로 통일해서 이거를 어떤 강력한 지도자에 의해서, 뛰어난 지도자에 의해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계 국가를 꿈꿨어요. 그러나 그가 살았던 시대에는 그게 유효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게 바로 독재국가고, 그렇죠? 독재국가의 확대판이고, 미국이라고 하는 그 국가가, 여러분,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팍스 아메리카나? 여러분, 그건 재앙입니다. 제가 볼 때. 재앙입니다. 룰스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룰스.
구성원의 동의가 성립되는 세계 시민국가를, 근데 너무 이상적이긴 해요, 사실은. 사실 지금 이 인류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난민 문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분배의 문제예요. 여러분 생산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생산은요, 이 생산력은 인류 역사 이래 지금처럼 풍족한 적이 없어요. 넘쳐요. 예. 남아서 바다에다 버려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 드렸죠? 미국에 옥수수 풍년이 들어가지고 그걸 대서양에다 뿌려서 버렸어요. 버렸는데 그 옥수수 알갱이를 먹고 정어리가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어리가 많이 재배가 된 거예요. 정어리가 많이 재배되니까 이게 정어리 값도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 정어리를 잡아먹고 사는 참치가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때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참치 무항 리필이 그렇게 많이 생긴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거의 없어졌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기아들은 계속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는 분배의 문제예요, 여러분. 분배의 문제예요. 아무리 못 닦고 어쩌고 얘기를 해도 결국 분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리아 내전에서 지금 저기 난민들이 지금 막 엄청나게 지금 양산되고 있는데 유럽에 있는 국가들 아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는 않아요. 시리아 내전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거기 있는 기름 때문에, 그렇죠? 거기 있는 그 정권, 뭐 아사드 정권인가요? 그래?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리전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서방과 러시아의 대리전을 그 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음을 당하고 시해를 보고 희생을 당하고 난민이 되고 있습니까? 근데 아무도 안 받아들여요. 이렇게 세상이 이 모양이에요 지금. 그 칸트가 말한 세계국가는 세계화는 칸트가 말하는 세계화는 뭐냐? 세계화는 강대국을 위한 거예요. 결국 시민자를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계화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세계화라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서방 강대국들이 말하고 있는 세계화와 지금 롤스와가 얘기하고 있는 세계 시민국가로서의 세계화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같은 용어를 쓰고 있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이 글로벌리즘이란 말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강대국들이, 서방 강대국들이 얘기하고 있는 세계화는 뭐냐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구축한 세계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세계화예요. 그러나 롤스가 말하고 있는 세계화는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롤스는 뭐냐면 이 사회적 동의가 정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마이클 샌델이 롤스의 이야기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 책에 보면 정의라는 무엇인가. 많은 부분을 수용하지만 또 마이클 샌델은 또 다른 또 측면에 서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사회적 동의에서 출발한 세계화, 세계주의, 이것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칸트는 국가연합체라는 것을 주창을 했거든요. 국가연합체. 그러니까 세계의 국가를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세계 연합체를 제창을 했고, 그것이 계속 발달돼가지고 지금 이제 국제법이라든지 또 뭐 세계 연합 유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이 칸트의 어떤 그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온 거라고 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냥 생기는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칸트에 대해서 이제 니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니체는 뭐냐면, 니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니체는 제가 말씀드렸죠. 반대하는 개인주의의 지금 입장에 서 있다. 이 사람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그런 규칙을 누가 만드는 거냐, 그러면? 규칙을 누가 만드는 거냐? 규칙을 만드는 사람이 권력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규칙을, 그러니까 그런 뭐 국가연합체라든지 무슨 뭐 국제법이라든지 국제연합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만든다. 그건 말도 안 된다. 어떤 거로 그들이 그걸 만들어요? 결국 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요. 그거야말로 병적인 사고와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니체가. 이 병적인 사고가 뭔지 아세요? 니체의 이 병적인 사고라면 굉장히 유명한데, 니체는 신앙심을 병적인 사고라고 했어요. 기독교의 신앙심, 그 당시에 기독교, 그러니까 니체가 유명한 말로 신은 죽었다고 했죠. 그 죽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전제가 됐던 것이 바로 그 유럽 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병적인 사고방식이, 그 대표적인 것이 종교, 기독교회고, 이성이 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종교에 대해서만 병적인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전체 국가, 어떤 뭐 국제법, 국제연합 하는 이런 아이디어 자체도 종교의 병적인 사고방식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보존하고 그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했다 이거예요. 종교에 순응하는 사람들일수록 체제에 순응적이고, 종교는 그 수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의 이성이 깨어나는 것을 방해하고. 그런데 권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권력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당신이 말하는 것은 도덕이 아니다. 그것은 권력에 대한 의지이다. 노예 도덕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칸트가 말하고 있는 인류의 보편적 도덕이라는 것은 결국은 노예 도덕이다. 노예의 도덕이라는 거예요. 노예의 도덕. 그것을 확대시키자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자들이, 기득권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음모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것도 있죠. 저는 니체의 이런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방 강대국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세계화는 바로 그겁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에 우리가 순응하고,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 규칙들은 노예들에게 요구되는 규칙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니체가 한 얘기예요, 여러분. 니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뭐냐?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선하다, 악하다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체의 입장에 의하면. 니체는 뭐냐?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 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무언가를 결정할 때 그 순간에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때 내가 이타적인 생각을 하고 이타적인 선택을 하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예로 든 게 뭐냐면, 또 재밌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니체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은 뭐냐, 그 우물에 나도 빠지고 아이도 빠진 거예요. 여러 아이가 빠진 거예요. 같이 나도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죽고 다른 아이를 살린다, 다른 사람을 살린다.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뭐예요?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살아야 돼.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아이들을 밟고 내가 오늘 갖고 나간다, 애들은 죽는다. 그러면 악인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실존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됨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확대해서 국가도 마찬가지고 한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항상 선하다, 미국은 천조국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니체는 철저히 자기 그 순간에서 선택을 해놓고 전에 했던 약속도 파괴해버릴 수도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 국가를 만들고 무슨 세계화라? 그것은 어마어마한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재앙이 될 수 있고 가장 큰 폭력이 될 수 있다. 그런 국가가 있다. 니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정확하게 맞아요. 전 그렇게 봅니다.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보편적인 어떤 규칙도 아니고 내 내면에 있는 어떤 도덕성도 아니고 당장 여기에 내 눈앞에 있는 자기 자신, 내가 처해 있는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 그것은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죠? 그 선택이 잘된 선택이다, 옳은 선택이다, 틀린 선택이다 판단이 될 수 있지만, 그러한 권리, 그러한 인간으로서 내가 갖고 있는 그러한 그 본성은 선하다, 악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네. 예, 아들러의 심리학이, 전에 제가 말씀드린 아들러의 심리학이 여기서 출발해요. 아들러의 심리학. 그러니까 니체가 참 그 예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가치 판단이 가능하지만 그런 선택, 그런 결정을 하는 권리와 그런 본성을 인간이 갖고 있다는 그 자체는 고유한 것이고, 그건 다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은 가치 판단의 대상도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다. 왜 그 본성을 구속하려고 하느냐? 왜 그런 권리와 그러한 본성을 인간이 스스로 갈 수 있는 그 자유마저 빼앗으려고 하느냐? 이게 니체가 얘기한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리고 칸트의 주장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실제로 유럽 사회에 전체주의 국가가 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기여를 합니다. 네. 사실 히틀러의 그 나치도 칸트의 사상에서 칸트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많이 그거를 왜곡시켜서 활용을 했어요. 이때 이 니체의 영향을 받은 이 까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까뮈는 원래 아나키스트고 굉장히 자유로운 삶을 살았잖아요. 요절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까뮈는 어떤, 물론 그의 생각을 주로 작품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까뮈는 그거예요. 보편적 도덕 법칙이라는 것은 아마 21세기에 태어났으면 젊은 사람들의 용어를 썼으면 아마 제가 볼 때 까뮈는 래퍼가 됐을 것 같아. 네,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누구예요? 보편적 도덕 법칙, 뭐 일반론 이런 거 개나 줘버려라.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네.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지만 또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또 그렇게 행동하면 된다. 자, 내가 지금 다쳤어. 그리고 내가 우물에 빠졌고 다른 아이도 우물에 빠졌어. 그 순간에 나는 살 만큼 살았지. 근데 저 아이는 내가 저 아이를 살린다면 저 아이가 아주 훌륭한 인물이 돼서 이 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도 있어. 어쩌면 이 아이가 지금 나보다 더 공동체에 큰 가치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해서 그 아이를 살리고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 아이를 먼저 살린다 라는 선택을 할 수 있어도 그 선택도 존중돼야 되고, 이 아이 참 불쌍하지만 나는 지금 딸린 식구가 있어. 내가 살려야 될 입이 몇 개. 난 아프신 노모도 있어. 내가 죽으면 그들은 누가 돌보지? 아이에게 미안하지만 일만의 양심의 가치가 있지만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을 위해서 나는 우물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고 자기 자신을 살리는 사람, 그걸 놓고 어떻게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냐, 이게 까뮈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상황을 놓고, 이 문제를 놓고 누가 여기다가 잣대를 들이대면서 뭐 보편적인 법칙이 어떻고 양심의 가치가 어떻고 어떠고 얘기할 수 있냐, 이게.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까뮈는 누군가의 선택이 그러니까 누구의 최선이 누구에겐 최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죠. 이게 실제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무슨 어떤 규칙을 만든다는 거, 보편적 규칙을 만든다는 거, 그렇죠? 어떤 규범을 만든다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매뉴얼을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리고 그 가치 판단을 그걸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부당하냐는 거죠. 결국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기득권자들을 위한 것이 될 뿐인데, 그렇죠? 미국이 부시 대통령 때 미국이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를 폐기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 그리고 그 전쟁이 십자군 전쟁, 제2의 십자군 전쟁이 나오면서 난리법석. 그래서 몇 년 동안 그냥 이라크를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이잡들이 샅샅이 두렸는데 대량 살상 무기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석유 때문에 하는 거라고. 그렇죠? 후세인을 잡았어요. 외국에 도망가서 후유오식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하 벙커에 들어가서 수영도 못 갔고 씻지도 못해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잡혔잖아요. 그죠? 세상을 막 그 대량 살상 무기로 전쟁의 도가니로 몰려오는 독재자 후세인의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이라크는 그런 힘도 없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됐잖아요. 여러분, 과연 북한이 그럴 힘이 있을까요? 제가 어느 장성한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어느 장성한테, 모 장성한테, 중요한 장성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나라 전쟁은요, 여러분, 딱 3일만 끌면은 전쟁이 끝난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북한이 갖고 있는 재래식 무기는요, 대부분 너무 오래돼서 70년 전, 60년 전 거에 돼가지고 이게 쓸모가 없대요. 쏴도 불발판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전쟁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기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석유가. 걔네 비축분이요, 3일을 넘길 수가 없대요. 전쟁을 일으키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둬도 지금 망할 판인데 전쟁을 일으키겠어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저는 죄송합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예전에 저희 동네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 애들이 말을 안 들을 때 하던 집 있어요. 그 고물상 같은 데가 있었어요. 요즘은 고물상도 큰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옛날 고물상은 그야말로 여러분 뭐죠? 강냉이 바꿔주고 엿 바꿔주고 해서 그 진짜 폐품 해가지고 하는 고물상이죠. 그 고물상 집이 있었는데 그 엄마는 없고 애들은 넷인가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진짜 우리가 봐도 상거지가 그런 상거지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애들이 배우지를 못하니까 지들끼리 엄청 싸우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냥 좀 말도 함부로 하고 예의 범절도 없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집에서 말이 안 들으면, 제가 중국동 사는데 그 동네 그 굴목 아줌마들이 말 안 들으면, 야, 너 고물상, 애들한테 너, 잡아가라고 할 거다. 그럼 우리는 막 겁을 내는 거예요. 저도 한동안 엄청 겁을 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그 골목에서 막 뛰어놀다가 걔들하고 친해진 거예요. 걔네 집 가서 제가 라면도 얻어 먹고 왔어요. 알고 봤더니 너무 좋아, 애들이. 가난하지. 그리고 거칠어. 근데 거친 아이들한테 제가 이해를 하고 타이르고 얘기를 하면 다 받아들여. 그런데 왜 얘들을, 아줌마들은 왜 동네 사람들을 왜 이렇게 나쁘게만 얘기를 했지?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애들 착하던데요. 같이 라면도, 야, 너 병얼마? 걔네들도 집에 가니까 깨끗이 씻던데요? 아버지 따라 고물 주워 다니다가 집에 들어가면 깨끗이 씻더라 이거죠. TV도 보던데요?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던데요? 학교만 안 다닐 뿐이지. 엄마, 우리 집에서 안 보는 헌책들 걔네들 갖다 줘도 돼요? 그 생각이 나요. 여러분, 제가 너무 비약하는 겁니까? 까미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까미는 무슨 얘기를 하냐,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요. 칸트나 다른 이전에 있는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과연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냐고 물어봐요. 이거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성적인 존재입니까, 인간이? 여러분, 인간은요, 이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성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제가 겪어봐요. 제가 회사에서도요, 의사결정을 뭘 하나 하고 회의를 하더라도요, 여러분, 이성적인 결정을 할 때가 많지 않아요. 그 결정, 그 논의 속에서는 다분히 감정적이고 다분히 자기네 이해관계가 있고요, 이성적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이성적일 것 같죠? 아니에요. 진짜님, 공무원 사회도 이성적입니까? 아니에요. 교수 사회 이성적입니까? 아니에요. 연구원 생활 이성적으로 해? 네?
의사결정의 모든 과정,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성적이냐고요? 아니에요. 국가는 예외입니까? 국가는 예외예요, 여러분? 국가는 더 이성적이지가 않죠. 그렇죠, 여러분? 정치가 이성적입니까, 여러분? 난 어떤 정치인이 정치를 이성적이라고 해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이성이 있나 없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치는 이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놓고 이성적인 척하고 있다 이거예요, 까미가. 그러니까 까미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까미의 작품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중독성이 있어요. 20대 때 제가 까미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했는데, 지금은 많이 제가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또 책을 읽으니까, 또 빠져들더라고요. 또 다른 각도에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인간 자체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고, 인간의 행동에 반드시 논리적인 결과가 나오리라는 보장이 있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논리적인 결과가 나오리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으면 다 부자 되게 해요. 있으면 다 우리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해요. 그렇죠? 사업 성공 다 하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논리적인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국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까미의 주장이에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까미가 부조리라고 얘기하는, 까미가 말하는 부조리가 바로 이거예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인간의 행위 자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부조리라는 거예요. 부조리. 예측 불가능성. 세상이 이럴 텐데 여기에 뭐 룰을 만든다고? 물론 개개인의 그 어떤 걸 침해하지 않게 보호하기 최소한의 룰은 필요하겠죠. 하지만 무슨 세계화라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룰?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항상 강대국들에게 유리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이죠. 보편적인 논리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이 가득차다는 거예요. 오히려 보편적인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은 오히려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조리를 직시하는 인간, 그게 실존적 인간입니다. 그런 부조리를 직시하는 인간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부조리를 직시하는 사람이 스승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조리를 직시하는 사람이 부모가 되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디에 서게 되느냐, 여기까지 나가게 되면 여러분 이제 한 발만 더 내디디면 어디가 가는 거죠? 허무주의 가는 거예요. 허무주의. 네. 그러니까 이제 까미를 허무주의자라고 이제 많이 비판을 하죠. 자, 그럼 롤스의 주장도 이 까뮤의 그 이야기를 본다면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롤스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공정한 배분을 약속하는 만인에게 공통된 규칙의 필요성을 나는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롤스는 이상적인 거죠. 정치 철학자로서. 근데 그것도 결국은 만인에게 공통된 규칙이라는 것도 가장 힘든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롤스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가만히 있어도 결국은 권력은 더 큰 권력을 향해서 가게 돼 있고, 불은 더 큰 불을 향해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세계화는 막을 수 없다라고 본 거예요. 역사의 흐름 자체가. 근데 이건 맞는 인식이에요. 근데
그런 세계화를 그냥 두다가는 이 세계화야말로 개인과 자유를 억압하는 인류의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롤스는 정의라는 것을 이제 입히기 시작하는 거죠. 사회적 동의, 구성원의 동의. 그리고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보호할 수 있는 만인에게 공통된 규칙이란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롤스에게도 박수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 보면요. 지금 태극기 안에서도요. 여러분, 서울역 파하고 시청 파하고 덕수궁 파하고 다 갈려져 있잖아요. 지금 제가 논의하는데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전체주의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지향하는 전체주의는 각각 달라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들 안에서도 이러한 미세한 논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보 진영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보 진영 안에서도. 네? 니체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 까뮤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 진영이 있고요. 또 롤스의 진영이 또 있어요. 문재인 정부는 지금 롤스의 그 입장에 서 있다가 좀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각 진영의 그 안에 분파가 왜 생기는지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데서 다 나오는 거지.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 여기서 이제 얘기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간디예요, 간디. 여러분, 간디는 참 독특한 그 국가, 시대적 상황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간디는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인도가. 그렇죠? 전체주의. 그죠? 지배를 받고 있었고, 또 인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도는 진짜 다민족, 다문화 국가예요. 종교만 하더라도, 우리가 뭐 힌두교 아니면 불교, 뭐 이슬람 얘기하는데, 인도에는요, 유력 한 7대 종교가 있어요. 7가지의 종교가 있어요. 더 많은데. 그리고 인종도요, 수십 인종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주 독특하죠. 그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간디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간디는 글로벌화라든지 세계화라든지 개인주의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막 뒤섞여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간디가 살았던 그 시대와 간디가 살았던 그 인도라는 그 나라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야. 그 유명한 그 소금 행진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소금 전매법을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행진을 하잖아요. 근데 그 소금 전매법이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에 이용했던 게 종교 간의 이간질을 시켰고 인종 간의 이간질을 시켰어요. 민족 간에 철저히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인도가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네. 그렇죠? 인도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분열하도록, 싸우도록 그렇게 조장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인도를 지배했거든요. 근데 간디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전매법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인종들이 있었고, 이 전매법이 시행되면은 어디는 이익이 되고 어디는 불이익이 되고 이런 상황을 영국이 만들었는데, 그래서 간디가 그거를 이제 극복하는, 개인의 이해관계와 종교의 이해관계와 인종의 이해관계와 지역의 이해관계와 이념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신분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엄청난 일을 간디가 해냈다고요, 사실은. 간디는 개인주의와 세계화, 여기서 말하는 세계화는 롤스의 세계화, 세계의 시민국가로서의 그 세계화, 그 세계화는 서로 양립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신분을 계급 사회를 갖고 있는데 하나의 인도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자기 종교에 대한 사랑, 자기 고향에 대한 사랑, 자기 동포에 대한 민족에 대한 사랑 하면서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고 함께 공존할 수 있다. 하나의 인도로 공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간디예요. 어떻게? 무엇으로서 그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간디는 민족주의 입장을 취했으면 간디의 독립운동은 실패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민족주의를 취하지 않았어요. 이게 달라요. 이게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과 여러분 인도의 독립운동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였어요. 단일 민족이었고 일본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인도는 다민족 국가거든요. 민족주의 입장을 취하면 독립운동은 실패해요. 그리고 많은 독립운동이 민족주의 운동으로 가도록 영국이 조장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가 독립운동을, 인도의 독립운동에서 어느 민족이 독립운동을 하면 다른 민족은 가만히, 그럼 니네가 해봐라. 그런 식으로 분열을 시켰던 거죠. 근데 인도는, 간디는 그것을 해냈어요. 무엇으로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간디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예요? 산무가 있잖아요. 첫 번째 뭐죠? 무폭력, 비폭력이라고 얘기하죠. 네. 무저항.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이건 별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무차별이에요. 무차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나중에 간디가 인터뷰를 할 때 얘기했어요. 자기는 영국에서 법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가장 큰 배움을 얻었다고 했어요. 법에.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 예수의 정신. 그가 비폭력 무저항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의 정신을 주창한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거예요. 바울이 얘기했던 이거예요. 자, 간디가 자기의 제자들,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 받아들일 때 폭력을 못 쓰게 했고, 그리고 때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맞으라고 그랬어요. 무저항. 세 번째, 알려지지 않았지만 세 번째가 무차별이라고 했죠. 차별이 뭐냐면 자기의 제자를 받아들일 때, 자기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민족적 차별을 두지 않았고 종교적 차별을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완전히 자기를 따르는 무리, 자기 제자들, 그 따르는 추종자들을 어떻게 했냐면 당신의 아들을 이쪽에 양자로 줘, 당신의 딸을 이쪽에 양녀로 줘. 그런데 종교가 달라요. 여긴 이슬람교도고 여긴 힌두교예요. 그 영화에도 나와요, 그런 장면들이. 네. 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힌두교도 아이를 이슬람에 양자로 주면서 너는 이 아이를 이슬람교도가 아닌 힌두교도로 키워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반대로 힌두교도로 키우지 말고 이슬람교도로 키워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그룹 안에서. 그리고 그것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롤스가 말한 그 공동체 구성원 안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간디가 하고 있는 힘이었다. 간디 자신도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간디가 쓴 방법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삶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그걸 간디가 보여준 거죠. 그리고 그걸 실천했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저도 간디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부모님을 목사님으로 만났기 때문에, 목회자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 컸죠. 근데 지금 성인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싶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기독교의 선한 영향을 니들한테 끼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버지가 기독교인, 목사님이라서 니들 꼭 기독교인일 필요는 없어. 의심이 들면 의심이 드는 대로, 믿고 싶으면 믿는 대로, 그건 니네들 자유다 그랬어요. 이상한 목사입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저는 안 믿을래요 해도 저는 존중해 줄 겁니다. 우리 아이가 지옥 가면 어떡해? 그것도 자기의 실존적인 선택입니다.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20년 동안 목사 가정에서 슬하에서 컸는데도 난 못 믿겠어요 하면 못 믿는 거죠. 한평생 목회자의 자녀였고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를 다니던 사람이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여러분? 제가 공동체의 문제에서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간디는 그걸 넘어선 거죠. 그죠? 강요하지 마라. 여러분, 이교도보다 더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인도 사람들한테?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신이 없다고 믿는 것이 가장 악질이에요. 이슬람이거나 힌두교나. 그것도 존중해 줘야 돼요. 실제로 간디의 자녀들 가운데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칸트는 인류 사회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선 단일 국가로서 세계화를 칸트는 얘기를 했어요. 그거 국가연합을 만들어서 평화를 지향해야 된다. 이게 칸트의 주장이었고, 롤스는 세계화에는 찬동하지만 그런 세계화가 아니라 구성원들의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세계화,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침해하지 않는, 힘 있는 사람과 권력자가 룰을 정하는 그런 세계화는 반대하고, 그런 시민 국가로서의 세계화를 얘기를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는 공동의 가치를 지닌 개별적 공동체, 이제 폴리스, 도시국가를 우선시켰고요. 니체는 개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함으로써 글로벌리즘도, 내셔널리즘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했고, 까뮤는 눈앞에 있는 개인의 의지, 개인의 선택이 전부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바울의 고민이 있죠. 오늘 논의한 그 논의에서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에서 기독교적인 어떤 입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뭐예요? 자기 가족과 자기 혈육과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기 나라에 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죠. 사랑이 있죠, 여러분.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거기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는 어디를 나가요? 세계를 향해 나가요. 그렇죠? 세계를 향해 나가요. 네. 세계를 향해 나가요.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취해야 할 입장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곳, 우리의 고향,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혈육, 우리의 나라, 우리 민족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민족주의나 애국주의에 빠져서는 안 돼요. 넘어져야 돼요. 우리는 세계를 향해 나가야 돼요. 우리도 세계화를 지향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지향해야 될 세계화는 뭐예요? 롤스가 얘기한 세계화에 가까운 것이겠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저는 까뮤가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하고 이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불완전한 선택을 하고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 부조리를 인식하는 선택이 돼야 되고 행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디가 그것을 어떻게 일치시켰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간디는 뭐예요? 실천했다는 것이죠. 그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동이 인도를 독립시키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실천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런 측면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해라, 기도 많이 해라, 헌금 많이 해라,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오늘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이. 근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100% 다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함께한 이 내용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와닿는 부분들 꼭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제가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들